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 방문각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다른 회사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합니다. 제가 항상 1번 타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저희 아내도 오늘 공모 시험 쳤거든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다 주고 불이 나게 학원으로 왔는데요. 네, 지금 없는 머리숱에 스프레이를 좀 잔뜩 뿌렸다가 요게 좀 하얗죠. 비듬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스프레이가 굳어져가지고 그런 거고요. 자, 한번 즐겁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뭐 거저먹는 무지였습니다. 미소닌 시토기, 팽이형 토기, 붉은 간토기 나왔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미소니시 토기죠. 또 붉은 간토기도 청동기 대표적인 토기고, 팽이형 토기는 좀 생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대동강 유역의 평양 주변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토기예요. 사실 이제 고조선사의 어떤 중심지를 두고 있는 각자들끼리 논쟁이 있는데, 대동강 유역 평양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되는 게 이 토기인데요. 뭐 이건 학술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팽이형 토기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미소니시 토기하고 붉은 간 토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동기 시대로 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동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무난하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오수전은 여러분 이게 이제 오수전이든 반량전이든 명도전이든 이런 중국 돈이 나오면 하여간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화된 건 언제부터다? 철기 시대부터다.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철기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중국 돈이 나오면 무조건 철기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아슐리안형 주목도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연천 전공리 등에서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4번도 마찬가지인데, 이 철을 낙랑과 외에 수출한다는 변환인데, 변환이라는 걸 풀러도 되고 또 이게 철이 나오잖아요. 철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니까 이거 철기 시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마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 왕이 누굴까요? 제가 그 문제풀이나 이론 강의 할 때 유리왕이 한번 나왔으니 재작년에 분명히 한번 고국천왕 하면 나올 거다 그랬고, 제 획기적이라는 제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 결합되어 있는 문제집에도 26페이지에 6번 문제에 이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냥을 갔다가 길에서 우는 자를 보고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나의 죄로다 하면서 관리들에게 명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빌려주고 10월에 상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고국천왕이 어느 날 순시를 갖다가 밥 굶는 사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만든 법이에요. 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진대법이죠. 네, 고국천왕 때 만들어진 법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빨리 해설 강의를 보셔야 되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이 사료는 제가 제 그 획기적 문제집에 넣어놨고, 이거 사료를 보여드려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경우는 아마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국사 선생님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만 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 그럼 이제 답을 볼게요. 낙랑군 축출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미천왕 4세기 미천왕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답은 2번 고국천왕 진대법 2세기 진대법이고, 백제의 침으로 전사한 왕은 불쌍한 왕이죠. 미천왕 아들, 예, 고국 원왕이 되겠죠. 4세기. 자,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 왕 5세기의 광개토 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혹시 사료를 접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곡식을 빌려주는 이야기 나오고 보면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고대사에 해당하는 왕들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했던 왕은 고국천왕의 진대법밖에 없죠. 네, 그렇게 푸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사료를 저랑 함께 공부해 보신 분은 아마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돈이 가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제가 이 사람 이름 꼭 알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민왕이 가난한 백성들이 힘 있는 권문세족들한테 땅 빼앗긴 거,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권문세족에 사실상 준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요게 바로 이 전민변종도감이다. 공민왕이 했던 개혁이다. 다 좋아. 그런데
이 국민항의 전민변정도감을 풀 때 중요한 키워드는 비귀족 출신 승려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신돈 말이에요, 신돈. 예, 신돈은 승려지만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천민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다만 비귀족 출신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이 신돈이 아니고 권문세족 중에 누구를 뽑아서 이런 개혁을 하라고 했다면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 있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개혁이 그래서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비귀족 출신 상대적으로 근데 자유로운 신돈을 해서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개혁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죠, 신돈이. 그렇다면 본인이 흠잡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뽕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여자 밝히고 집 크게 짓고 부정부패 일으키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됐고 이 개혁이 좌초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신돈이라는 사람 이름을 좀 꼭 알아두셔야 된다. 왜 드라마도 있었어요. 스님, 저희는 나이가 20대라 혹은 30대 초반이라 신돈이란 드라마는 2005년 드라마니까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그 인터넷에 돌잖아 유튜브에 신돈의 웃음이라 그래서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0대 분들도. 1번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 전민변정도감에 해당되는 걸 보여야 되죠. 3번이죠.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였다. 그죠? 뭐 2번이 3, 4구요. 고려시대 때. 1번은 뭐 경시서라든지 뭐 아니면 상평창도 이런 역할을 했는데 경시서가 있고 4번에 보면 녹과전 이거는 이제 고려 원종이 했던 거죠. 녹과전 지급해 잘 안 돼요. 이 녹과전을 권문세족이 자꾸 뺏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고자 했던 게 고려 말에 과전법이에요. 과전법. 자, 좋아요. 그러면 4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가 너무 유명하다. 이게 거여금 몽홍 왜 거란 1차 2차 3차 여진 윤관 별무반 그리고 금 묘청의 석연천도운동 몽골과의 항쟁 그 다음에 홍건적 공민왕 왜구 우왕 요런 시리즈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제일 많이 나왔던 사료일 건데 최근에 좀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작년에 여러분 강조가 나왔잖아요. 거란의 2차 침공이 2차 침공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거란의 1차 혹은 3차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란의 1차 침공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동안 압록강인데요, 선생님. 여러분 제가 이 2시의 해설강이라서 그 시험지 사진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글로 일일이 쳐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려요.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전과에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땅을 되찾아 성보를 쌓고 도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거란의 1차 침공 때 있었던 유명한 서희의 외교담판이죠. 서희의 외교담판이고 이러한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게 뭡니까? 압록강가의 강동육주가 되겠습니다. 이 담판자가 4번 답의 소선영이 해당되겠고요. 이 담판의 의미를 요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거란이 40만 대군으로 뭐 과장된 숫자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하자 1차 침공 때 성종 때죠. 성종이 쫄아가지고 아이씨 태조 왕건이 넓혔던 서경 이북의 땅을 다 거란한테 주고 싸바싸바 하자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성종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우리 서희가 아니 한번 협상도 안 해보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쟤네들도 우리를 두려워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서 협상을 해보겠다. 협상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상당수도 우리 고구려 땅이다. 이제 거란이 그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통일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왜 자꾸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뻥을 치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느냐. 니네 신라에서 일어났잖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제2의 수도인 서경, 평양이 우리의 수도인데 서경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우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맞고 땅으로 치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동경을 비롯한 상당수의 땅들도 우리 옛날 고구려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관심이 없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지.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려의 북진 정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란이 고려를 견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북진 정책 안 하고 조공 바치겠다. 다만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사이에 여진족이 끼어 있네. 그래서 이 여진족을
우리가 몰아내고 땅을 넓혀서 너희들과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되면 얼마든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강동 6주죠. 지도를 한번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청천강까지 넓혔단 말이에요. 네, 고려가 이곳이 이제 고려의 제2의 수도 서경이고 여기가 개경이죠. 이때 거란이 얘기했던 게 거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곳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여진족이 살고 있다 이거야. 이거 우리가 먹을게. 그러면 너희들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고, 국경을 맞대게 되면은 조공도 바치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송나라의 관계도 끊겠다 식으로 뻥치고. 그러나 실은 관계도 안 끊었고 이렇게 국경을 넓히고 난 다음부터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거란한테 송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고 북진 정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란의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외교 협상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사건이죠. 자, 목종을 폐위하였다. 이건 이제 2차 침공의 계기가 되는 강조의 정변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 이번에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강감차 안에 귀주 대첩 3차 침공이죠. 3번은 윤관이 이끌었던 변무반이 예종 때 개척했던 동북구성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1년 만에 윽 하고 토해냈지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수왕은 남징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였다. 일단 장수왕이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했다는 거 보고 평양이 안 떠오른다면은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구청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지역사 문제가 재밌는 게 바로 평양으로 떠오를 만한 아주 쉬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지역사 문제는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지역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은 많이 잡아야 한 20개 내외로 한정된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를 너무 길게 붙잡을 필요도 없고 한 20개 정도 도시 정도를 잘 알아둬라. 부산, 경주, 대구, 안동, 전주, 그리고 익산, 그 다음에 공주, 부여, 다음에 충주, 그리고 서울 잘 나오죠. 개성, 그리고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습니까? 평양. 네, 평양 의주, 그리고 함흥 정도까지, 해외 블라디보스토크, 하와이까지, 상하이, 요 정도 선에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유튜브에도 저 올려드렸어요. 지난주 며칠 전에 한국사 마지막으로 요거 점검해 보세요라는 거 한 15분 20분짜리 올려드린 게 있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평양은 왜 중요하냐면 워낙 뭐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평양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네, 혹은 근대사 때 서울이 아닌 도시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사건들은 꼭 파악해둬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게 이제 그 병제병오 신척 흥선대원군 시절에 평양의 대동강 유역에 왔던 이 배를 분노한 평양 주민들이 박규수가 평양 감사했죠. 평안도 감찰사인 박규수를 중심으로 평양 주민들이 불태워버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이걸 핑계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사에서 서울이 아닌 곳을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들은 도시를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샹셩 총간부, 지금의 함경남도 땅이 되겠습니다. 자, 망이망수의 브라더스, 이제 공주 명확소죠. 사실 지금은 지역이 대전광역시 탐반동인데 뭐 여기 공주 명확소니까 공주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잖아. 내가 볼 때 이거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온다 이거.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서울 아니고 출발한 운동 제일 유명한 게 하나가 물산장려 운동 평양. 요번에 선제 안 나왔지만 또 하나가 조선형평사란 말이에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진주골랑 진주. 암태도 소작쟁이하고 원산총밥은 도시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진주에서 조선형평사 있었단 말이에요. 네, 좋아요. 그리고 유독 이것만 1923년 써놨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었죠. 올해가 2023년이라 100년 주기로 해당되는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예, 뭐 조선형평사, 뭐 국민대표회의, 뭐 관동대학살, 뭐 조선혁명선언 등등등 이런 것들. 네, 여기서 하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어디에서 매소송에서 깝치다가 우리한테 박살났다. 옛날에 나당전쟁 동산에 매소송 전투 기볼포 전투가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마지막 전투가 되죠. 나당전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삼국 통일 과정을 제시한 순서가 한 30개. 그리고 획기적에서 이걸 좀 줄여서 여러분 말씀드린 게 20개. 마지막에 파이널에 단원별 문제풀이라든지 또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좀 더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복잡하게 알아도 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꼭 담아가라. 이게 헷갈린 분들은 살 안나 백고나 원칙이라 그랬어요. 살 안나 백고나. 살 안나 백고나. 요즘 제가 나이가 올해가 이제 드디어 48이 됐는데 제가 또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조기축구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축구를 하러 가는데 매번 다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 여기 20대 한 후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처 나도 그냥 하고 수도가에 한번 물 청소하면 그 다음날 새살이 뽀송뽀송 났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한번 상처 나면요 한 달을 가요. 한 달을 가. 좋다는 연고는 다 바르는데 상처가 새살이 안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런 저같이 이제 늙은 몸들을 위해서 새로 나온 살이 안 나와. 새로 나온 크림, 연고, 백고나 크림. 내가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었죠. 너무 유치합니다. 자, 이거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살수, 안시성, 나당 동맹, 그리고 백제가 먼저 망하고 백제 부운동까지 다 정리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부운동 정리되고 나당 전쟁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10개 중에 9개는 요 공식에서 풀 수 있고 나머지 1개 때문에 31개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 뭐 취리산 회맹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웅진도독부 뭐 소부리주 설치 이런 것들. 단 그 31개가 완벽히 기억된 게 제일 좋은데 그것 안 되면요. 이거라도 제발 머릿속에 담아가라. 살았나 뵙고나 원칙. 그러니까 이게 나당 전쟁이니까 마지막 거잖아요. 마지막 거니까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웅진도독부 안 되는 거야. 백제 망하자마자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 부운동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운동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운동 보도국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나당 전쟁이 마지막이. 이게 나당 전쟁만 파악했다면 아주 쉽게 니은디귿. 게다가 이건 둘 다 누구죠? 신문왕. 아마 이거 살았나 뵙거나 원칙을 헷갈리셨더라도 이것조차도 모르셨더라도 이게 삼국통일기 마지막 전쟁이랑 삼국통일기란 거 알았다면 삼국통일 이후의 왕이 신문왕이니까 답은 니은 디귿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번 문제로 가보입시다. 7번입니다. 이 문제 그나마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국가직에서는 예외 없다. 삼국시대 물어볼 때 무조건 가나다라형 문제 나온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왕이 몇 명이냐 기억하시고 병렬적으로 기억해라. 세기별로. 세 나라를 섞어서 낼 때 몇 세기 누구 몇 세기 누구 몇 세기 누구 기억하면 문제 풀 때 편하다. 몇 시 누구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입으로 외쳐라 그랬어요. 이게 해볼게요. 6시 지증이잖아. 우상국 복속. 고구려의 서한평년 4시 2000. 나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백제의 대야선 점령. 삼국통일이 중요한 이야기죠. 의자왕육은 세트로 가야지. 왜냐하면 선덕여왕의 가장 정치적 측근이었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대야성 전투에서 다 죽었지. 그래서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고구려 연개소문 찾아가서 동맹을 지었는데 연개소문이 먼 길 왔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가택연금을 몇 달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여차저차 이게 이제 선덕여왕 시기에 가장 위기에 빠졌던 상황을 보여주고 의자왕이 신라를 엄청 공격했던 상황이고요. 신라의 금강가의 병합은 육시 버풍왕이죠. 그럼 같은 세기 내에서도 항상 보면 같은 세기 내에서도 같은 나라에서 또 순서를 잡아야 된다 그랬고 6세기 때 유재석 친구 누구야? 신라왕. 항상 유재석 친구 지법진. 그러니까 지증버풍. 그러면 일단 나가라 다가 딱 타요. 나가라다가 딱 떨어지는데 나가라다인데 여기서
고구려의 서안평 점령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운인데요. 운이에요. 예, 뭐 제가 뭐 대단한 예측력 이런 건 아니고 잘 아실 거예요.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 낙랑군을 점령하려면요. 낙랑군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접수해야 된다. 국가직에서 꼭 한 문제씩 이렇게 좀 더 조금 디테일한 주제를 내네. 낙랑군을 점령할 여기 서안평이 압록강 하구에 지금 중국의 단둥이에요. 낙랑군 어디 있어요? 지금 평양 땅에 있었죠. 고구려가 강대국이 된 게 낙랑군 먹으면서 강대국이 된 거잖아요. 고구려 여기 있잖아요. 국내성이. 고구려는 원래 땅은 겁나 넓었지만 여긴 뭐 사람 살기 힘든 땅이라 그랬지. 이 고구려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1단계 점프가 미천왕이 낙랑군 먹으면서요. 2단계 점프는 이곳 요동 지역을 광개토 대왕이 먹으면서요. 그러면서 고구려의 우리가 아는 강대한 고구려가 완성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낙랑군을 먹으려면 중국과 낙랑군의 연결고리 이곳 서안평을 반드시 먹어서 중국과 낙랑군의 육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세기 동천왕 때도 낙랑군 공격했다가 역으로 위나라 광구만한테 역으로 개털려가지고 옥저까지 도망갔었죠. 그리고 4세기 미천왕 때도 제가 획기적에서도 말씀드렸고 기출강좌에서도 이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낙랑군을 먹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단원별 문제 풀 때도 마지막에 문제 풀 때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고 요걸 먹었다는 걸 기억해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설명 뭐 이렇게 그렇게 접근 안 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선생님들 중에 조금 제 강의 들은 분들이 좀 운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자 여기서 나가 낫다 수월하게 푸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낙랑군을 먹기 위해서는 낙랑군과 중국의 연결고리인 서안평부터 딱 끊어야 돼요. 네, 이거를 그 전에 사실 우리가 동천왕만 배웠는데 태조왕이 뭐고 여러 번 시도했던 거예요. 이걸 성공한 게 미천왕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그다음에 이걸 먹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똑같은 코스가 제가 볼 때 언제 한번 나올 건데 광개토 대왕이 지금의 강화도나 교동도 쪽으로 추정되는 한강 하구 쪽에 있는 섬인 서해안에 있는 관미성을 먹고 그 다음에 한강 이북을 장악했다. 광개토 대왕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패턴으로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관미성을 먼저 먹고 한강 이북을 장악해라. 근데 요건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서안평 나왔으면 전략적으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직 준비하는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8번.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성불사 응진전 다포. 자 여러분 봉부스 작년에 봉부스 나왔잖아. 주심포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불현전 수덕사 대웅전 봉부스 바포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이대학관 옆에 그 봉부스 바포고 있는데 말이야 주인 아저씨가 좀 불친절하다고. 요즘 친절하세요. 내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게 다포인데 고려의 다포 양식 중에 꼭 하나 기억해두면 뭘 기억해두라?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성불사 응진전. 자 그리고 이 승탑은 고려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두 가지만 알아두라.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 스타일이고 팔각원당형. 그리고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라 이거는 고려 스타일, 개성 있는 스타일. 다시 고달사지 승탑하고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두 개만 알아두라 그랬어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두 개 알아두라. 그리고 4번은 뭐 이건 설명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좀 이제 큰일 나고요. 우왕 때죠. 그러니까 2번이 왜 틀렸냐 이거야. 2번을 보면요. 월정사. 자 고려탑은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죠.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구축탑.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있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보시고는 wow wonderful, exciting, what dynasty라고 물어보셨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굉장히 화려한 양식이고 그래서 원간섭기 때 나온 양식답게 티베트 불교, 라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티가 나는 탑이고요. 월정사 팔각구축탑은 고려 중기에 나온 탑으로서 송나라 양식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다가 좀 교과서적인 표현들 하면 거기다가 이제 고려 양식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에 좀 더 엣지를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려탑 쓸데없이 많이 알 필요 없다. 뭐 고려탑은 수백 개 남아 있어. 근데 딱 두 개 알아둬라. 시기와 함께 알아둬야 된다. 월정사 팔각구축탑 고려 중기. 이거는 송나라 스타일. 중국 가면 이런 탑 많다. 경천사 10층 탑은 안에 불상이 수백 분이 모셔져 있다. 굉장히 화려하다. 맨날 개드립 쳤잖아. 이가지고 제발 가서 보라고. 국립중앙박물관 입장권 드리겠다고. 가서 보시라고. 입장권
공짜니까요. 네, 무료라고 맨날 헛소리했던 그거죠. 좋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국가직에서 매년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봉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한능검에서는 이런 걸 사진으로 내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지만 한글로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서 문화재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9번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지도, 천문도에 대한 설명.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어요. 요거 1번, 4번과 연관지어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축적을 만든 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 영향을 받아서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축적을 매겼다. 그러니까 1번, 4번은 다 해당된다 이거야. 근데 2번에 보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고려망중들 참고했다. 여러분 조선 초기 지도 중에 제가 기억해야 될 지도 딱 2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태종 때 만들어진 동양 현존 최고의 세계 지도인 혼일강 국도지도. 또 하나는 세조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 이거는 최초의 실측지도. 쌤! 정상계 동국지도도 있잖아요. 동국지도는 많아. 동국이 우리나라잖아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도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수강생분들 집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동국지도는 최초로 축적을 사용한 조선 후기의 정상계 동국지도 그리고 세조 때 나왔던 최초의 실측지도인 동국지도 2개 알면 된다 그래서 그럼 조선 전기 지도 2개 알면 된다 그랬는데 전기 2개가 동국지도 세조 때 동국지도는 이거란 말이야. 근데 고려만국 전도는 언제 들어왔어요? 이게 명나라 말기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 지도죠. 이게 조선 후기 17세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확대되게 되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선 후기에 들어온 거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니 혼일강리 역대국도지가 앞에 건데 어떻게 앞에 게 뒤에 거를 참고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저한테 전술 물어봤던 소리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시기가 안 맞잖아요. 답이 2번이다. 알겠죠? 이순신 장군이 저한테 전술 물어보셨으면 이순신 장군 전사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전에 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10번.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류성룡도 역시 미국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율곡 2라든지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 제도의 폐단 때문에 이거를 쌀로 거두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걸 수미법이라 그래요. 자, 1608년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가를 비로소 시행하였다. 그래서 미국을 거두러 소송기겠다. 바로 공납의 폐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납을 쌀이 생산되지 않는 곳은 포나 동전 등으로 내게 했던 유명한 무슨 법?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이원익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름을 알아두면 더 편하긴 한데요. 제가 조선의 5대 명재상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2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원익 선생의 건의로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된 게 대동법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대동법 이전에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대동법의 장점들 예를 들어 대동법이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에 기여했죠. 그리고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포카리 스웨트인데요. 포카리 스웨트를 공납으로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납품으로 삥 안 뜯어. 이제 다 쌀로 내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이 아니 뭐 포카리 스웨트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시중에 내다 팔았겠죠. 그러니까 공납 제도가 쌀로 바뀌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농민들이 혹은 상인들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한 단계 뛰어넘는 얘기야. 대동법의 시행으로 물건을 시중에 내다 팔기 시작하고 장시가 확대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맞고요. 3번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돈 주고 사야 돼요. 이 정부한테 물건을 납품하던 어용상인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2번은 뭐냐? 지주에게 1결당 미국 2두의 결작을 부과했던 건 균역법이지.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뭐냐? 대동법은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포인트를 두시고 균역법은 2필 내던 거 1필로 내게 했으니까 균역법의 시행으로 펑크난 재정을 어떻게 메웠는가에 포인트를 두라 그랬어요. 다시 여기 보시면 선지가 다 그런 거잖아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주로 포인트를 물어보고 균역법은 균역법의 시행으로 펑크난 재정을 어떻게 메웠느냐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뭐 결작이라든지 또 선무군간포, 어염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부족분을 메우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은 균역법에 해당하고요. 11번 가보겠습니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한다. 여기서 또 느낌 오죠. 제가 볼 때 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흥선대원군은 거의 이경영급입니다. 우리 이경영 선생님이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또경영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맨날 흥선대원군이라 뭐라 그래? 흥선또원군이라 그러잖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흥선대원군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맨날 내는지 모르겠는데 후손이 있는가 봐. 출제자 교수님들 중에. 올해도 대화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렇게 매년 심지어 재작년 지방직엔 2문제 나왔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올해 또 나온다 했더만 사실 불안했어. 하도 나왔으니까 이번 쉬지 않을까 했더만 또 냈어. 이게 서원철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린 이야기잖아요. 그럼 흥선대원군 사창제 그죠? 이게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사또가 권력도 쥐고 있는데 곡식까지 빌려주니까 이놈이 그 권력을 믿고 못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이제 그냥 민간에게 넘겨버린 거죠. 이 사창제, 환곡의 폐단 시정, 대전 회통, 네, 흥선대원군 때 나온 법전이죠. 자, 경국대전 성종 여기 선지에 또 있죠. 다 뒤 문제 보면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가 배고파. 흥선대원군입니다. 점심을 못 먹었어요 지금. 마누라 그 따까리 하느라고 데려다주고 또 기다렸다가 데려다 오고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 강화. 비변사를 왜 강화해? 흥선대원군이 제일 싫어했던 기관이 뭐냐? 비변사가 뭐예요? 세도 정권의 핵심 기구죠. 그 세도 정권의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궁극적으로 없앴어. 그리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어떻게 해왔다? 부활시켰다. 자, 다시 비변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항상 관심을 둬야 되는 게 흥선대원군이 목표로 했던 거는요. 조선 초의 태종이나 세종 때처럼 왕권이 단단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고 쓸데없이 파당 만들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모여가지고 말이야 지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이거를 막고 강력한 국왕 중심의 조선 초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목표예요. 심지어 그래서 정도전 명예회복도 흥선대원군이 시켜줬어. 조선 세운 사람이니까. 예, 그 정도로 조선 초로 돌아가겠다 이거지. 경복궁 중국도 그런 거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조선의 행정 시스템 핵심은 의정부잖아요. 비변사가 나중에 생긴 거잖아. 이게 세도의 핵심 기구. 그래서 없앴다 이거야. 통상수교 거부정책 추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이제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해설 강의 지금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촬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뒤에서 보고 계신데 어때요?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아, 좋아요. 하나 틀렸어요. 괜찮아요. 네. 동국지도 90점 이상 나올 저는 제 꿈이 요번에 제 수강생들이 모두 최소 90점 이상은 더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12번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국 원년 3월 1일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3월 1일 날 독립을 선언한 게 뭐겠어? 3.1운동이지. 그죠?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턴국민과 더불어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이다. 자, 3.1운동의 결과 탄생한 게 임시정부. 제가 이거는 이 둘은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무한순환 관계. 그러니까 한능검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수능 시험이건 3.1운동 보여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어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여주고 이거 뭐 때문에 탄생했냐 하면서 3.1운동 물어보고 얘네 둘이는 서로 맨날 이거라니까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 보면 3.1운동 보여주고 이 결과 탄생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거죠. 다음엔 또 역으로 될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여주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가의 결과 탄생했다면서 3.1운동 물어볼 거예요. 서로 맨날 주거니 받거니 사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임시정부인데 독립공채 발행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신문 발행했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그랬어요. 뭐 유치한 얘기지만 대하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협회 독립신문은 순한글 신문이고 이거는 한자로 쓴 거라고 제목이. 어찌됐든 만들었고요. 연통제, 교통국 3번. 자, 영한국은 네,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개항기 때 화폐를 발행하던 조폐공사죠. 이거 언제 없어졌냐면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은행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화폐 발행 기관을. 전한국은 화폐를 발행하던 기관이에요. 답은 4번인데 제가 우리 마누라 시험 치고 나오는 거 태워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 어떻게 됐어 하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답을 골랐더라고요. 2번을 골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집사람한테 이 돌머리야 이랬다가
엄청 혼났습니다만, 네. 아니, 이게 마누라가 이거 틀리면 세상에 거저먹는 문제잖아. 아니, 이거 전환국이 왜 나와? 아니, 대한민국 임정부가 무슨 수로 화폐를 발행할 건데, 에? 물론 전환국이 본인은 그러더라고. 화폐 발행하는 기관이 몰랐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이거. 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화폐 정리 사업 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메가타 놈이 이거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네. 독립신문, 독립협회 기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임시정부에서 있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아, 속상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맞으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미술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공산품 수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국가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은 박정희 정권 때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포인트인데 뭐냐면 박정희 정부가 물론 독재를 했죠. 못된 짓도 많이 했고 특히 유신헌법은 뭐 인류 최악의 헌법이죠. 다만 박정희 정부가 몇 가지 잘하는 해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 대한민국 자체는 가난하고 내수 시장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국가다라고 판단해서 수출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의 해안이고 업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수출을 강조하는 부분이든지 공산품 수출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박정희 정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물론 우리 공무원 한국사 국가직 지방직을 내는 분들은 다 교수님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신데 가끔 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복수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박정희 정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3.1 민주 구국선언은 미술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3.1 민주 구국선언이 뭐냐면 제가 그 유신헌법 유신 체제 기간 때 있었던 민주화 운동 중에 부마 항쟁 빼놓고 하나 더 알아두자면 3.1 민주 구국선언 말씀드렸어요. 3.1 민주 구국선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가 추진한 사실은 아니죠. 이 정부의 반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니까. 3번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야 1948년에 재헌회가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답이 여러분 이제 브라운각서란 말이에요. 베트남 추가 파병 그거 요구하면서 베트남 추가 파병 받아내면서 박정희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어냈죠. 미국이 베트남 추가 파병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월급 다 주시고요. 베트남에 들어가는 공산품 독점권 주시고요.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답이 4번인데 내 말은 이거야. 1번. 왜냐하면 나가 집권한 기간이라 그랬는데 이 나는 박정희니까 여러분 박정희가 집권한 게 언제부터예요? 61년 5월 16일 5.16 정변부터로 잡아야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죠. 군정 시기긴 하죠. 대통령으로 즉 공화국이란 체제로 집권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집권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여러 번 있었지만 1962년도에 원래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 헌법이었잖아요. 네. 장면 내각 때 내각제 헌법. 내각제 때 여러분 대통령 직접 뽑았어요? 아니죠. 내각제 때 대통령은 여러분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윤보선 대통령을. 그리고 61년에 5.16 정변이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군정을 3년 동안 했는데 이 군정 시기에 62년 겨울에 헌법 직선제로 바꿔가지고 본인이 63년에 출마해서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마 출제하신 교수님들은 내가 집권했던 기간을 정식으로 3공화국, 4공화국, 공화국으로서의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기간만 보신 것 같은데 군정 시기에도 박정희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군정 집권이라 그렇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도 저는 죄송하지만 무조건 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땐 답은 두 개예요. 그런데 4번 답을 대부분 열심히 해서 고르셨을 거고 제가 걱정되는 건 1번은 좀 잘 모르고 고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좀 4번을 고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이건 문제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답은 일단 4번. 다음에 14번.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 좌찬찬 송중길.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송중길의 이름이 기억이 났다면 되게 또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중길이 송시열, 송중길, 이완이 효종 때 북벌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송시열, 송중길, 이완. 옛날에 헛소리 했잖아. 유명한 연예인들이라고. 송중기, 이완, 김태희 동생 이완, 송시열은 그냥 유명 인사. 이 서인들이잖아요. 예, 서인이란 말이야. 근데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만 풀 수는 없지. 한번 가보죠. 상복 절차에 대해서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송중길과 본인은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잃는 까닭은, 자, 3년상을 주장했던 쪽이 남인의 입장이죠. 예속 논쟁이죠. 또 상복 나오니까 1년 상복 입어야 된다라는 게 서인의 입장이었는데, 전중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함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아이고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제 3년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은 것이지 꼭 첫째라서 3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송중길은 서인인데 서인하고 난 입장이 반대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힌트. 두 번째로 보면 꼭 첫째이기 때문에 3년을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정통성의 뒤를 이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인의 입장에서는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효종이 인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이고, 그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기 때문에 효종에 대해서도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는 이 주장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요번에 이 국가적 문제 중에 이 문제가 가장 사료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료였는데,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어떻게 보죠? 3년을 꼭 큰아들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대통을 이었다면 이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인의 입장이고요. 자, 숙종 때 말이에요. 자, 붕당 문제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어느 시대의 붕당인지 던져놓고 통사적으로 물어봐요. 예속 논쟁만 보여주고 예속 논쟁에만 집중해서 물어보는 경우보다 예속 논쟁 던져놓고 황국이든 그 앞에 거든 막 다 섞어서 내고 학통까지 막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지. 기사왕국, 경서기남갑서라고 누누이 두 문자로 아예 기억해버리라 그랬어. 경서기남에서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았고, 기사왕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았고, 갑술왕국으로 숙종 때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이때 송시열이 죽었지. 자, 그러면 기사왕국으로 정권 잡은 게 남인이 맞네요. 경서기남갑서 기억. 니은 인조반정을 주도해서 집권을 해서 그건 서인이죠. 디귿 정조 시기의 탕평정치. 자, 정조가 이거 고민할 것도 없는 게, 영조와 정조가 추구했던 탕평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특정 붕당만 편애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그러니까 대신에 붕당색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나를 중심으로 붙여. 탕평정치는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때 붕당의 색깔을 드러내지 마라. 사실 그러면 남인은 여러분 갑술왕국 이후로 언제나 비주류. 솔직히 말하면요, 숙종 때도 그렇고 현종 때도 남인은 항상 비주류예요. 서인이 주류였지. 그러면 탕평책으로 누가 더 이익을 보겠어요? 남인이 더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정조 때 정약용이라든지 최재군 같은 분들 다 남인인데 남인을 중용했었다고. 알겠죠? 그래서 탕평정치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와 성호는 서인이죠. 제 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섬세하신 거 보세요. 출제자분들이. 디귿을 못 풀까봐 풍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인데 니은 니을을 너무나 쉬운 걸 내놨어. 선생님, 이와 성원의 문인이 서인인지 깜빡했습니다. 아,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실력. 내가 맨날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랬어? 학통. 알겠죠? 붕당 물어볼 때 예송을 던지든 황국을 던지든 반드시 학통 하나 쑤셔 넣는다고 보기에, 이성원이 서인이고, 예? 이왕 조식 서경덕이 동인이고, 그 중에서 이왕이 남인이다. 이 학봉아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2번.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삼포회란은 중종 때 삼포에 있던 일본인들이 뭐 FM대로 얘기하자면 한국인 관리들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서 일어난 일본인들 입장에서 일종의 봉기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란이지. 삼포회란이 일어났는데 703으로 오랜만에 왔는데 이 칠판이 아주 잘 닦이는 편은 아니네요. 팔 아파 죽겠어요.
자, 삼포해란은 중종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임진왜란이 언제 발발한지를 모르면 바보. 1592년 선조 때죠. 그러면 중종과 선조 사이에 무슨 왕이 있어? 명종이지. 인종은 왕 되자마자 죽었으니까 이게 중이고 이게 선이면 명. 생각보다 좀 좁게 냈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 맨날 알려드린 팁이 있죠. 만약에 이게 중종인지 생각이 안 나. 이거 뭐 다 모르는 분은 답이 없는 분들이고요. 죄송합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삼포해란이 중종 때인지 언제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르더라도. 그래서 가나다형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이 가나다형 문제를 국가직에서 꼭 하나 내거든. 한두 개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뭐겠어. 울산사업 영종 때 일어났잖아요. 경국대전은 성종이고 향약집성반 세종. 가빈자도 세종이거든. 심지어 3번 4번은 다 세종이야. 이거 식자판 조립. 저 또 느껴지는 게 국가직에서 점점 문화사와 관련된 사료 선지가 진짜 많이 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90점 나왔거든 이번에. 이걸 틀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돌머리야 하고 한번 뒤에서 두드러 맞고 운전 중에. 그러다가 또 이걸 어떻게 틀리냐고. 몰라? 사림이 정권을 잡은 게 선조 때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임진왜란 선조 때는 알고 있었지. 그러면 사림이 죽은 게 사완가 그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막 분노했다가 하마터면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이혼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짜증이 나는 거 쉬운 거만 두 개 딱 틀려가지고 말이야.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어쨌든 뭐 90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다 100점 나오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회사의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더 읽지 않겠습니다. 회사령이죠. 회사령은 무단통치 때 나왔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일제강점기 통치 구조를 물어볼 문제를 옛날보다는 확실히 좀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이번 국가직에 통치 구조 물어보는 게 두 문제나 나왔어요. 일단 삼매정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이거 폐지되려면 민족마술 통치까지 가야 돼요. 34년에 폐지되니까. 국가정도법 38년이죠. 민족마술 통치. 남명북양도 30년대에 일어난 거죠. 민족마술 통치. 자, 이것도 와. 제가 여러분 이번 미러링 모의고사 때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때 뭐 말씀드렸냐면 미러링 모의고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무단 통치를 물어봐서 민족마술을 바꾸고 선지 형식도 다 반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무단 통치 던져놓고 민족마술 통치 오답을 3개를 내는 방식을 작년에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똑같이 냈든지 아니면 이번에 민족마술 던져놓고 무단 통치 선지를 3개를 냈거든 오답으로. 지금 보시면 선지 3개가 다 민족마술 통치예요. 이건 무단 통치 때 1이고 답은 4번밖에 없죠. 그리고 그냥 내면 다 맞을 것 같으니까 4번을 조금은 생소한 걸 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려울 게 아닌 게 나머지 답이 다 틀렸으니까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초등학교가 우리 조선인만 4년이고 일본인은 6년이에요. 이게 무단통치 때 이 교육차별이 이렇게 심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 교육령, 문화통치 2차 교육령 때 이게 4년에서 몇 년이 됐다? 똑같이 6년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무단통치 때는 조선인만 4년이야. 그러다가 문화통치 때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6년으로 늘려줬어요. 이게 2차 교육령 문화통치 때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우리 강성민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빨리 끝내야지. 자, 17번. 네, 행정법 하셔야 되고 또 오늘 또 촬영하신다고 또 헤어스타일도 꽉 잡고 오셨네. 네, 뭐도 바르고 오셨네. 자, 저는 바르다가 뭐 스프레이 너무 뿌려가지고 여기 지금 비듬처럼 비듬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7번.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해 시행된 조치로 옳은 거 소총회는 여기 소총회. 자, 바로 힌트를 던져버렸어요. 한국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여하다고 여기며 총회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회는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한다. 자, 여러분 봅시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했어. 근데 소련이 이 선거감시위원단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를 다시 48년 2월에 열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즉 다시 말하면 가능한 지역. 그 남한에서만 선거하자는 거지.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게 제주 4.3,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 4.3하고 또 여수순천은 좀 뒤에 일이고, 그치 연관은 돼 있어. 그 제주 4.3 사건하고 또 하나가 남북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 유엔 소총회에서 니네 못 들어오게 하네. 그러면 우리끼리 선거하자. 우리끼리 선거하자.
그럼 뭐 하겠어? 선거를 해야지. 알겠죠? 미군정청 설치,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미소공동의 개최는 다 이게 전에 있었던 일이고, 미군정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순서를 물어본다. 다만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수는 한 7개 정도만 알면 된다. 자, 이 말로만 해볼게요. 칠판이 너무 더러워져서. 8.15 광복. 자, 보세요. 8.15 광복,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찬탁 vs 반탁,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차 미소공의,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자, 그리고 2차 미소공의. 그 다음에 바로 유엔 총회, 그리고 유엔 소총회, 그 다음에 4.3 남북 협상으로 가면 문제 100개 중에 99개는 풀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내기는 어렵다. 선생님 옛날 기출문제 보니까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던데 남노당이 뭐 했다. 그거 다 7급 문제고 경찰간부나. 그리고 9급에서도 그렇게까지 낸 건 2000년대 중반까지 가야 돼. 2000년대 중반에 공무원 되신 분들 지금 좀 있으면 정년 퇴직이야. 아니 내 친구가 직장생활 때려치고 2009년에 세무공무원으로 갔는데 지금 48인데 지금 지난주에 만났단 말이야. 노량진으로 놀러 와가지고 너 옛날에 기억나냐? 너 옛날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저 노량진 자취할 때거든요. 강사할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나 불러서 맨날 하소연했던 거 기억나냐? 야 맨날 얘기해서 뭐하냐? 하면서 그래 좀 있으면 은퇴야. 우리 한 10년만 더 근무하면 우리도 은퇴해요 이제 그 공무원. 선생님 그럼 강사 수명도 얼마 안 남으셨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벽에 똥칠할 때 수업할 생각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암튼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지방직 준비하는 분을 위해서. 자, 같이 외쳐봐. 8.15 광복,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신탁통치 지지, 그리고 반대, 찬탁 반탁, 찬탁을 할게 편하게. 삼상지지 vs 반탁.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4.3 남북협. 이걸 왜 틀려? 몇 개나 나왔다고 이걸 틀리고 있습니까? 자,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18번.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른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것들은 일본국 관리가 재판하다 치해법권 앤더 영사재판권 너무 유명하고 이거는 모르면 바보. 조일 수호조교 혹은 제 닉네임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양화진과 한성의 영업소를 개선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륙 행상이 필요한 건 지방 간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양화진과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그 외에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거 허가하지 않는다. 제가 조청상미 수륙 무역장정 딱 자 지금 기억나요? 대한매일곳에서 한번 획기적에서 이 문제 한번 수업으로 떠든 거 말고 문제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한번 그리고 주제별 집중시험화 모의고사 한번 총 4번에 걸쳐서 이거 사료 보여드리면서 뭘 얘기했냐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는 내지 통상권이란 내용이 없다. 대놓고는 없다.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냥 막연하게 내지 통상권 줬다 이랬다간 개망한다. 사료에서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선생님 근데 뭐예요?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으면 된다. 다 좋은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까지 끊어봐요. 허가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단 내륙 행상이 필요할 때는 허가서를 받으면 된다는데 이걸 다 줬다고. 예. 그러면 실제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라고요? 내집 통상권이다 이거예요. 이런 꼼수들 많잖아요. 4.4 5.2 개헌 1954년 대통령은 3선을 할 수 없다.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단 본 헌법이 나올 때 현직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서를 받으면 할 수 있다. 다 준 거예요. 내집 통상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76년과 82년 사이니까 옳은 것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되었다. 뭐 끝나버렸는데. 네, 조일 무역규칙 그리고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서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장에서 같은 연도에 체결된 거잖아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통용을 허락했다 이거예요. 압록강교역의 산림체별권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번 같은 선지 물론 이거 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선지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프랑스가 독일이 미국이 니폰이 이런 식의 스키다시성 무슨 운산금광, 은산금광, 미국은 운산금광, 영국은 운산금광, 은산금광, 러시아 산림체험 이딴 거 나오면 전부 아관 파천기 이후라고. 알겠죠? 1896년 이후라고 잡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스키다시성 각종 이런 이권 침탈들.
자, 한국중앙총상회는 무조건 여러분 1898년.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어느 단체랑 세트로 가라 그랬어요? 독립협회랑. 시전상인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이거 독립협회에서 시전상인들한테 자꾸 옆에다가 이제 의식화 교육시켜가지고 마치 그 1980년대, 70년대 대학생들이 막 노동조합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당하고만 살시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죠. 뭐 이런 것처럼 독립협회에서 시전상인들한테 아니 당신들은 중농옥상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모릅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당신들 요구사항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중앙총상회는 항상 독립협회랑 세트로 봐라. 그리고 독립협회가 98년 겨울에 날아가죠? 같이 날아갔다. 그래서 연도가 98년이다. 자, 방공령은 여러분 무조건 여러 번의 방공령이 있었는데 일일이 알 필요 없고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연도를 알아둬라. 1889년이다. 1889년이다. 처음 시작할 때 방공연도만 알아두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 뭐 그렇게 안 해도 FM대로 안 해도 너무 무난하게 답이 떨어지게 됐죠. 요거를 만약에 조금만 어려운 걸 넣었으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도. 다음에 19번.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진정한다. 자주 독립에 그 공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14개의 조목을 홍범의 하늘에요 불라불라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됐죠. 네, 1895년 1월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하면 94년 겨울이고 95년에 발표됐습니다. 즉 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되었다. 홍범 14조 고종이 직접 발표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여기 홍범 14조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탁지아문에서 조세를 부과한다. 재정 일어나. 이때 가보개혁 때 재정 일어나 했던 기구가 탁지아문이죠. 그 다음에 왕실과 국정사무의 분리 끝나버렸어. 자, 지계발급은 광무개혁이고 대한천일은행도 광무개혁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1897년에 생겼는데 얘네 기간에 대한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 여러분,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나라 이름은 딱 한 글자입니다. 나라 이름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라 이름 딱 뭐예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고, very beautiful 이런 거고, 딱 한 글자가 뭐예요? 한. 제국은 제국이 되는 황제국가한테 원래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원래 여러분 황제국가는 나라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동양의 예법상. 한이에요, 한. 그러면 그전에는 그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건데 대한 들어가는 이름 나오면 무조건 대한제국식이에요. 일제강점기에도 국내에서는 이런 이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조선이잖아. 외국에 나가 있는 독립운동 자체는 쓸 수 있지. 그런데 국내에 있었던 어떤 기관이나 비밀결사 빼놓고 공개적인 언론이나 이런 것도 대한이라는 이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딱 대한제국 시기 때 썼던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당연히 쓸 수가 없죠. 이런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대한천일은행 잘 나오지도 않는 은행인데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거든. 이걸 보고 대한천일은 광무개혁이야 라고 공부하는 방법은 단세포, 아메보, 유굴레라 같은 방법이고 대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을 새로 장명해. 예를 들어 내가 박기훈인데 이름이 특색이 없어서 내가 장난삼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년부터 이름을 바꿀 생각 중입니다. 이름을 박개토 대왕이라든지 박호날두 앤 메시 이런 거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아는 거지. 내가 이름 바꾸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97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이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좀 듣보잡들 나오면은 그냥 대한제국대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또 안 돼요. 말씀드렸죠.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 있던 은행이든 기관은 이런 거는 공개적인 조직은 대한을 쓸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이건 97년에서 기간이 어떻게 되는 97년에서 1910년까지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뭘 고민해. 이게 바보같이 이거 보고 이게 광무개혁이야. 그러면 이제 광무개혁 때 있었던 은행들 다 왜 뻘짓거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더 외우시고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행정법 조문 하나 더 보시고 자 지게는 뭐 모르면 바보니까 됐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할게.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야. 선생님 아니 왜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인데 홍범 14조 내용의 거의 80%는 1차 가보개혁 때 다 한 내용들입니다. 헷갈려 죽겠습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다 1차 가보개혁 다 했죠. 군국기무처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재정 일어나는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개화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거부터 했다 그랬어요. 왜? 재화파가 입헌군주정을 목표로 하는데 국왕의 돈줄을 뺏어야만 입헌군주정을 하지. 돈을 국왕이 다지고 있는데 말로만 입헌군주정 하겠다 해봐야 그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화파가 정권 잡을 때마다 재정기를 해서 국가의 예산을 멋대로 국왕이 쌈짓돈 마냥 못 쓰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이게 제가 이미 1차 때 한 건데 왜 이거를 홍범14조를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홍범14조는 1차 갑오개혁 때 했던 일들을 아직 왕국이고 500년 동안 왕이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개혁의 내용을 믿고 따르려면요. 예? 국왕이 직접 이 개혁을 하겠다고 떠들어줘야 백성들이 따라가.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 때 진행했던 각종 역점 사업들을 고종이 직접 발표하기 압력을 넣어가지고 발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2차 갑오개혁이지만 내용은 1차 갑오개혁 내용이 80%고 징병법 같은 것만 하지는 못했지만 더 추가돼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자, 민족말살 통치는 지금 개편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예 37년부터 사실상 잡고 들어가요. 젊은 소장파 역사가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워낙 나이들이 많아서 제 나이도 젊은 학자예요. 세상에 제일 돈이 안 되는 학문이 역사학이죠. 안 되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제일 박사학위가 늦게 나오는 게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박사는 보통 따는 데 한 7년, 많게는 10년 걸려요. 5년 내로 따면 교수가 욕먹어요. 너무 빨리 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이공계들 보면 부러워. 보면은 막 뭐 1년 만에 석사 따고 1년 만에 박사 따르고 이런 전공들도 있던데 우리는 무조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금 50대 초반 교수들까지 합쳐서 젊은 교수들 대부분이 민족마살 통치를 만주사변으로 잡지 말고 여기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중일전쟁 이후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본격적인 민족마살 통치는 거의 이때부터죠. 중일전쟁부터. 그리고 요 시기부터 민족마살 통치로 잡고 여긴 차라리 문화통치에 더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해서 종래의 구분법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들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요번에 개편된 교과서부터는 중일전쟁부터 딱 민족마살 통치로 잡고 설명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중일전쟁 이전과 중일전쟁 이후의 시기를 구분해서 민족마살 통치를 원투로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 문제를 계속 연습시켜 드렸고요.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네, 학계의 동향이 그래요. 네, 우리가 뭐 교수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동향은 반드시 시험에 반영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이 소학교가 여러분, 소학교가 1938년에 소학교가 조선인 학생들도 다니게 했어요. 3차 교육령부터. 어렵지 않아요. 그 전에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무슨 학교였다? 보통학교였다. 예. 그리고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였다. 그러다가 아니 민족마살 통치 핵심 뭐야? 황국신민화 정책이잖아. 조선인을 니폰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하나로 합친 거지. 알겠죠? 조선인 학교 따로 있고 일본인 학교 따로 있다가 하나로 합친 거예요. 소학교로. 일본말을 쓰게 하고. 다음.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청년. 암송해야지 열심히. 4번. 쌍성보. 여러분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먹자. 북만주에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송보 사도하자 대전자력 동경성.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모두땡이라는 학원의 그 회사의 그 도끼라는 선생님이 맨날 그 하는 유치한 거 있잖아. 근데 재밌더라고. 자, 지피니티 사도하자 쌍성보 동경성 호로군. 이래가지고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지피니티 사도하자 쌍성보 동경성 호. 그러니까 이게 만주사변 때문에 한중연합작전 한 거잖아요.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영릉과 은경성. 그러면 답은 3번이고 이것도 너무 쉬운 게 만약에 모른다고 칩시다. 헷갈린다 칩시다. 정말 이런 말을 못 쓴다니까. 제국신문 같은 걸 우리가 신문 만드는 제국신문 못 써요. 이거 대한제국 때 있었던 신문이죠. 굳이 예를 들자면 1898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신문이죠.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이었죠. 답은 3번.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뒤에서 뭐 팀장님, 뭐 과장님, 뭐 주임님 다 째려보고 원래 1시간 이제 3시 10분 전에 해서 저 이제 물러나겠고요. 여러분 작년 요거만 할게요. 작년 한국사보다 저는 작년 국가직보다 같거나 아주 약간 좀 더 어려웠거나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무난한데 작년 한국사 무난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새로운 사료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셨을 거라 보고요. 감상적인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100점 나올 시험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